해설이 있는 과학뉴스 11월 첫 주 뉴스 브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윤아입니다. 예, 저는 우울 뉴스에서 또 신나는 박진감 넘치는 뉴스로 돌아온 유만선입니다. 노잼 전성윤입니다. 네, 저는 화제의 뉴스를 맡은 윤아연입니다. 네, 오늘은 11월을 맞아 지난 10월에 있던 과학뉴스를 소개할 텐데요. 지난 10월 21일에 아주 굵직한 과학뉴스가 있었죠. 빅 이벤트가 있었죠. 빅 이벤트.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 소식을 과학관에서 로켓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저희 유만석 과장님께서 전해주실 텐데요. 첫 소식으로 누리호 소식 전해주시죠. 이 과학관에서 저 빼고 로켓 얘기하면 되게 섭섭하죠. 네. 10월 20일 말씀해 주신 대로 오후 5시 원래 4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1시간이 연기가 됐어요. 약간 센서 계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발사에 성공을 했냐 실패를 했냐 뭐 이런 얘기들은 이미 기사에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성공이죠. 네, 꼭 그렇게 볼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엄청난 뭐 고궤도에 올라가는 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 위성을 탑재해서 쐈다 그러면은 실패냐 성공이냐를 분명하게 저희가 가름할 수 있는데 안에 그 탑재체에 들어간 게 더미 위성이었고 앞으로 4번인가 정도를 계속 실험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실험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실은 실험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 과정에서 배울 점들에 대해서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나타난 현상만 보면은 1단 점화, 2단 분리, 뭐 점화, 그다음에 그 페어링 분리 뭐 이런 것들은 다 훌륭하게 이루어졌고 마지막 3단 로켓이 그 예정했던 것보다 약 40여 초 정도 연소가 일찍 끝나버리는 바람에 목표했던 궤도에 올라가서 더미위성을 놓는 데는 실패했다. 근데 이제 또 더미위성과 분리는 또 성공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뭐 굳이 얘기하자면 90% 이상은 이제 그 실험에 대한 목표치들은 다 달성을 했던 걸로 나오고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지금 원인 규명에 착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한번 좀 알기 쉬운 누리호 이해하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숫자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진행자분께 먼저 47,000 대 2. 47,000 대 2. 예, 47,000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가 누리호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뭘까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둘 다 단위를 보시면 밀리미터로 생각하시면 돼요. 47,000 밀리미터는 미터로 얘기하면 47미터죠. 누리호의 높이입니다. 2 밀리미터는 뭐냐? 수가 없네. 누리호 몸체를 구성하는데 꽤 큰 볼륨을 차지하는 그 연료 탱크의 두께예요. 알루미늄. 알루미늄. 탱크. 그러니까 높이는 47m, 약 그 아파트 17층짜리 높이라는데 두께는 2mm짜리 탱크를 쓴 거예요. 근데 버티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은 이런 문제를 내는 거죠. 공학자들한테 풀라고. 그러면 뭐 머리 빠지지 않겠어요? 어쨌든 뭐 이런 게 있고. 자, 이번에 알아맞힐 것 같은 전 연구사님은 건너뛰고 윤 연구사님께 문과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180대 3,500 뭘까요? 마이너스 180. 과 3,500. 네, 딱 3,500. 끄떡끄떡 벌써 알았어요. 뭘까요? 진짜 이렇게 안단 말이야? 이것도 또 3,500? 굉장한 거예요. 온도 마이너스 180 도와 3,500 도로. 네, 맞습니다. 넘나드는 맞습니다. 뭔고 하면 그 이 액체 연료를 쓰거든요. 액체 연료를 쓰는데 그 액체 산화제를 쓰고 액체 연료는 케로신이라는 걸 쓰고요. 액체 산화제는 이제 산소 그러시면 기체잖아요. 원래는 그 상온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고밀도로 이 안에다가 쑤셔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80도로 온도를 낮춰가지고 액화시킨 산소를 써요. 그거를 이제 터보 펌프라는 걸 이용해서 말 그대로 펌핑을 하는 거예요. 펌핑을 해서 연소기에다가 막 그냥 쑤셔 넣는 거예요. 연료랑 산화제를 쑤셔 넣고 불을 붙여서 태우겠죠. 태웠을 때 연소가스 온도는 3,500도입니다. 와. 그 마이너스 180도에 있던 탱크에서 액체 산소를 끄집어내 가지고 펌프가 3,500도 되는 연소실에다 집어넣어요. 그 펌프는 도대체 3,500도와 마이너스 180도 사이에 놓인 거예요. 그걸 또 그런 기계를 만들려고 공학자들한테 시키는 거죠. 숙제를 내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머리가 빠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거죠. 37만 개의 부품이 들어갔어요. 맞아. 37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갔습니다. 와, 엄청 들어갔다 진짜. 네. 그 300은
그 부품을 만든 데 들어가는 업체 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은 이 항공우주연구원만의 작품이 아니라 그에 참여한 300여 기업들이 37만 개 이상의 부품들을 생각해보셔야 하지만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들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일치단결해가지고 지금 이 여러분들이 그날 보신 발사 때 보신 그 동체 하나가 쫙 뻗어서 700km 되는 고도까지 올라가요. 차오르네. 너무 예. 멋있다 진짜. 이거는 국뽕 중에 다들. 국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항공우주라는 카이라는 기업에서는 총조립을 담당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에서는 엔진을 총조립하고 시험 설비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현대중공업 그러면 또 건설에 꽤 이제 그 뭐 유명한 회사니까 발사대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원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2mm짜리 연료 탱크 제작에 또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 덕산 넵포스라는 곳은 또 위성항법 수신기라든가 이런 전자부품 관련돼 참여했고 이외에도 많은 회사들 기업들이 참여해서 부품을 약 94% 이상을 국산화시키는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훌륭한 실험이었고 그게 성공했냐 실패했냐 뭐 비판 기사가 가끔 나오긴 하지만 물론 그거를 다시 한번 원인 규명해서 분명히 짚어야 될 점은 짚고 내년도 5월에 이루어질 발사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지만 너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참여한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몰입하는 건 좋지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우리가 이렇게 발사돼서 날아가는 것만 봐도 사실 굉장히 막 소름 돋고 너무 멋있었거든요. 멋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에 이렇게 참여한 정말 이 수백 천 명의 사람들이 네. 함께 힘을 이뤄서 협업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네. 그 의미가 좀 더 남다르게 오는 것 같아요. 네. 3단 1단도 그 75톤급 액체 연료 엔진을 4개를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발사를 했고 2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노즐부가 크긴 하지만 이제 다시 75톤급 엔진을 또 붙여가지고 2단을 썼고 마지막 3단 같은 경우에 7톤급 또 액체 연료 엔진을 썼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액체 연료 엔진이 실은 보시면 3단만 해도 지금 보면은 기체 공급계의 밸브만 49개, 그다음에 엔진 공급계에만 35개의 밸브. 그러니까 보면 70개, 80개가 넘는 밸브가 쓰였다고 합니다. 이 밸브죠, 진짜로. 근데 그 중에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걸 찾아내는 과정도 되게 지난한 게 될 것 같아서 실은 이게 과연 액체 연료 엔진만이 곧 답인가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전연구사님께 좀 바톤을 이어보겠습니다. 유리호에 쓰인 그 액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케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케로신이 뭐냐면 옛날에 등불을 밝히던 기름. 등유예요, 등유. 그 등유를 쓴 이유는 그 다른 그런 그 연료에 비해서 좀 끓는 점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휘발성이 조금 덜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거예요. 다른 연료에 비해서. 왜냐면 다른 연료 중에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액체 수소가 있거든요. 근데 수소 뭐 아시다시피 그냥 폭발하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로켓들은 케로신을 아마 다 쓸 거예요. 가장 각광받는 있는 이제 연료이죠. 근데 이제 이 연료를 쓰게 되면은 가장 큰 또 장점이 뭐냐면은 필요할 때마다 아까 밸브가 막 열려가지고 1단, 2단, 3단 막 나가듯이 필요할 때 이제 엔진을 켜거나 끌 수 있어서 가지고 이제 발사체를 정밀하게 조절하는데 아주 장점이 이제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인젝터라고 하는 그죠. 기술이 있더라고요. 아우, 이게 중요하죠. 가장 이제 중요하게 이제 분사를 시켜가지고 이제 연료를 이제 그 산화제랑 만나가지고 그냥 폭발시키는. 네, 그거를 사진을 보면은요 샤워기 같아요, 샤워기.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그 등유를 엄청난 양을 갖다 들이부어야 추력이 나오는데 그거를 한 뭉태기로 보내면 산화제랑 섞이지 않으니까 불이 안 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미립자로 만들어서 샤워기처럼 뿌려대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 자동차에서 내연기관이 이제 그렇게 하듯이 네네네, 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또 하나 단점이 있어요. 아까 이제 그 충전을 그러니까 액체 연료다 보니까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탑재해 놓는 게 아니고 기사 뉴스나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5시 출발하기 전에 계속 이제 주입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고 언제든지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준비 기간이 이제 굉장히 긴 거예요. 그리고 산화제라든지 이런 거 쓰다 보니까 안에 있는 연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화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탱크에 담아놨다가 바로 넣고 출발을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단점들 때문에 지금 대체되고 있는 연료가 있는데 그게 고체 연료예요. 고체 연료. 근데 고체 연료는 좀 약간 복잡해요. 이 정치적으로 좀 이유가 있는데 한미 미사일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42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가 올해 5월에 그게 이제 종료가 됐어요. 그게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액체 연료는 준비 기간이 길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체 연료는 언제든지 담아놨다가 그냥 바로 출발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로켓이라고 하는 게 좋은 쪽에서는 우주를 이제 탐사하는 영역이겠지만 나쁘게 생각하면은 이제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선진국들이 이제 고체 연료를 못 쓰게 어떤 이런 지침을 다 같이 안 쓰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느 국가도 강대국들은 다 같이 안 쓸 리가 있습니까? 이게 그럴 리는 없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나 이제 다른 데는 못 쓰겠던 거죠. 네. 근데 이번에 21년도 5월에 그게 이제 종료가 되면서 예, 우리나라가 드디어 고체 연료를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 고체 연료를 쓰는 걸로. 그러면 써서 고체 나로- 고체 연료가 액체 연료보다 이제 준비 시간은 짧아지는데 실제로 발사하는데도 도움이 더 많이 되나요? 네, 물론 뭐 되죠. 그죠. 폭발력은 훨씬 제가 알기로는 더 크다고 했는데 아까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고체 연료를 쓰는 엔진을 따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이제 시험 연구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 이제 진짜 달로 가려고 하는 우리 계획이 있잖아요. 그 그죠? 2030, 5년인가 4년인가? 25년 4년.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고체 연료를 이제 써서 보내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양점은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네, 거네요. 네, 네. 음. 고체 연료는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면 연탄 있죠, 연탄. 연탄 안에 산화제를 같이 섞어서 그렇죠. 연탄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불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꺼지죠. 예, 안 꺼지는데 그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붙이면은 다 탈 때까지 네, 그냥 기다려야 돼요. 솟아오르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 화약 같은 거예요. 네. 조금 쉽게 말하면 이제 다이너마이트, 니트로글리세린이 실제로 고체 연료에 쓰이기도 하고요. 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에 아주 집중해서 연구를 하지 않을까. 그러리라 그러면 누리호 같은 경우는 지금 액체 연료로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향후 일정도 계속 액체 연료를 해서 지금 내년 5월에 싸는 것도 김천구사님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이제 고체 로켓 부스터, 고체 그쵸. 로켓 모터를 같이 개발을 하고 개발을 있고 그럼 애초부터 고체 연료로 연구를 하는 게 낫지 않았어요? 근데 아직 이제 아까 그런 이제 네. 그 조절할 수 있는 네. 뭐 기술적으로 아직 약간 미완성인 거죠. 그래서 아직 액체 연료를 먼저 하고 왜냐면 액체 연료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우리나라가 그 기술이 아주 그동안 많이 축적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체 연료는 이제부터 이제 연구를 초기 상태니까 더 많이 연구해서 이제 가려고 하고요. 그 향후 일정은 어떻게 돼요? 누리호는 그러면? 누리호 같은 경우는 그 당장 내년도 5월에 2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고 2차 발사 때 고체 로켓 모터를 붙인다거나 이런 계획은 저는 못 들어봤고요. 단지 이제 원인 규명 착수한 후에 이제 3단의 그 로켓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머지는 지금 완벽하게 다 돌아갔으니까 이제 그거를 보정한 뒤에 아마 5월에 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는 탑재체 쪽에 단순한 더미 위성이 아니라 이제 검증 위성이라고 해서 그것도 뭐 이제 위성이 자 역할을 뭐 다 하는 위성을 보내겠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성체도 개발할 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제대로 궤도에 올랐는지 뭐 그런 뭐 수신 송수신이 제대로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센서류들을 붙여서 아마 보낸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실험이 한 5번을 예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죠, 사실. 네. 첫 번째 맞습니다, 때 되게 맞습니다. 많은 부분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음. 그래서 요거 개발 과정은 뭐 그 나로 때부터 또 그 전부터도 계속 있었고 아까 액체 연료 뭐 로켓 맞아요.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한 액체 추진 로켓은 지금 과천과학관 첨단기술관 2층에 매달려 있는 그 QM 그렇죠. 모델이라고 하죠. 그 실증형 모델이라고 하는 그 KSR-3라는 로켓이 있어요. 그 최현석 그 항우영 원장님이 계실 때 만들어진 로켓이었고 그건 우주 로켓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거를 개발해서 최초로 액체 추진 로켓에 성공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저도 하나 좀 빠뜨렸는데 나로우가 제가 1단 추진체는 이제 러시아에서 들어온 액체 그렇죠, 그렇죠. 연료였었는데 2단 추진체는 우리나라 거였거든요. 그때가 고체 연료였었어요. 정확히 맞습니다.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우리나라가 기술은 있는데 1단 추진체에 쓸 만큼 아직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고체
연료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엔진 이런 것들의 기술력이 이제 조금 더 보강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예 기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단 추진에서부터 2단, 3단까지 다 이제 고체를 쓸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거는 조금 더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고 꼭 성공하기를 저희 과학관과 모든 국민들이 또 바라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제의 뉴스 우리 윤하연 연구사님께서 전해주실 텐데요. 지난달에는 어떤 화제의 뉴스가 있었죠? 네, 여태까지 저희가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오늘 또 가상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지난달에 제가 메타버스 설명드렸던 거와 조금 다른 NFT라는 용어입니다. 이게 그 메타버스와 같이 그런 가상 공간에서 거래되는 자산의 한 형태예요. 네, 그래서 약간 이더리움 같은 가상 화폐로 거래가 되는 디지털 파일들을 이 NF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NFT는 Non-Fungible Token이라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가상화폐는 돈이니까 대체 가능하잖아요. 교환이 가능한데 그 교환이 되지 않는 자산, 소장 가치가 있는 혹은 투자 가치가 있는 이런 자산들을 NFT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요즘에 이제 디지털 형태의 미술품이라든지 뭐 이미지나 영상이나 사실은 뭐 희소 가치가 있는 좀 여러 가지 디지털 파일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데이터들이 이 NFT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최근에 그 거래액이 어마무지하게 올라갔고 미술 경매나 이런 데서 그 NFT 쓴다고 하니 맞아요. 요즘 미술 경매에서 특히 NFT 시장이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죠. 그 거래 규모가 지금 놀랄 만큼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화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일단은 저희가 작년 NFT 시장 자체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지만 작년부터 좀 뜨기 시작을 했고 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특히 올해 정말 많은 거래액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분기 때,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때 세계 NFT 시장의 거래액은 약 한 우리 돈으로 한 1조 4,400억 원 정도였대요. 엄청나네요. 지금 이번에 3분기죠. 3분기 때는 얼마였냐면 12조 원. 12배가 무려 상승할 정도로 이번 뭐 10월 이럴 때 이 NFT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분석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좀 위험 경고를 알리는 메시지도 있고 제대로 분석을 해보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오늘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이 NFT 시장이 뜬 것은 미술 시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미술 시장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디어 아트 있죠. 디지털 아트들. 그러니까 디지털 파일 형태로 있는 미술품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구매하고 팔고 보존하고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게 사실은 미술계에서 꽤 오랫동안 20-30년도 넘게 풀리지 않은 숙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그 NFT 시장, 이 가상공간 시장을 만나면서 약간의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상공간 시장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위변조가 방지되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의 굉장히 낱개의 블록들이 체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낱개 블록들을 각자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각자 그 블록들을 소유하고 있고 이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 모두에게 동일한 정보들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정보가 예를 들어 이제 사고 파는 거래 내역이라든지 혹은 위변조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애초에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NFT라는 이 디지털 파일 인증서가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디지털 아트 작품을 NFT로 등록을 하면 자기만의 고유 코드가 나오고 이거가 이제 블록체인에 이제 연결이 되면서 앞으로 이 파일을 사고 파는 거래 내역이 모두에게 공개가 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디지털 아트 예술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죠. 하나의 작품을 아마 나눠 갖는 개념. 맞아요. 나눠 갖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나눠 갖는 것도 왜 판화하면 에디션을 10개까지 설정하다 이런 것처럼 에디션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같은 작품을 네. 이렇게 수량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해서 하는 거죠. 그 외에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통제가 가능한 시장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NFT의 뭐 소더비라든지 크립티라는 그런 이제 경매 시장들이 굉장히 뛰어들고, 그러니까 엄청난 거래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올해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날들 첫 5,000일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이 NFT 시장에 팔았는데 이게 경매가가 무려 835억 원. 그러니까 이게 최초로 있었던 NFT 시장에서 가장 이제 월등하게 월크를 장식했던 이제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무형의 디지털 파일들, 희소 가치가 있는 디지털 파일들이 이 시장 안에 다 뛰어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 팀 버너스라는 사람은 월드와이드 맵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웹 소스 코드를 또 팔았는데 요것도 한 65억 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파일들이 실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게 이제 요즘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봐야 하냐? 뭐 단순히 경제 가치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과학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난히 이제 특히나 이제 MZ 세대들에게 이게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워낙 이게 가상화폐 자체가 가치가 유동적이니까 이거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경고 메시지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과학자들이 요즘 분석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거는 가상 공간에서 자산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타버스라는 현상이 예전에 우리가 싸이월드 접속하듯이 잠깐 들어가서 놀고 나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현실과 공존하는 또 다른 가상세계 공간과 우리는 함께 살아갈 사회를 맞이하고 있고 그럼 그 공간 안에서 정말 다양한 그만의 방식의 문화들이 생겨나게 될 건데 그 안에서의 자산을 갖고 보유하고 늘리고 싶어하는 욕구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앞에 닥칠 이 디지털 미래 사회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좀 잘 인지하면서 이 현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진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진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한 게 어떻게 보면 NFT 기술이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고 근데 거기에 가치를 매겨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은 그 물건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치로 사람들이 생각해 왔는데 NFT가 지금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그게 아닌 무언가가 있다는 거를 지금 거꾸로 일단은 호소하는 거거든요. 제기해 주신 얘기는 사실 미술 시장에서는 되게 디지털 아트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이게 정말 어디까지 미술이고 소유할 수 없는 게 어떻게 작품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논의는 계속 되어 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았고 아직은 약간은 이 가상 공간 안에서의 자산을 불려나가는 그런 재테크 수단으로서 조금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거를 정말 내가 미술 작품을 소유했다 이런 개념까지는 아직은 나가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과학자가 이제 분석한 기사를 봤는데 나만의 가상 공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뭔가를 이렇게 전시를 해놓을 수 있는 개념으로 이 공간의 개념이 좀 더 넓어진다면 그러면 이 미술품에 대한 소유의 개념도 생기고 디지털의 장점은 뭐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작품을 소유권을 샀어요. 디지털로. 그러면 내 아바타에 그거를 옷으로 입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형이 가능한 게 이 디지털 아트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또 이제 원본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니까 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이 이제 막 시작 중이다.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 같다. 이런 근데 어쨌든 새로운 플랫폼이 그렇게 생겨나면서 작가들이 어쨌든 경제 활동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솔루션을 좀 제공했다는데 이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작품을 안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그 사람들에게는 좀 좋은 활력소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NFT 시장이 궁금하시면 오픈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슈퍼레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누구나 한 번쯤 보실 수 있어요. 뭐 직접 하지 않아도 그러면 요즘 되게 뜨고 있는 작품이 무엇인지 그 작품에 들어가면 그 구매 내역들이 쫙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약간 이 현상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뉴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과학 뉴스 브리핑은 다음 달 11월의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유나, 유만선 전성윤 윤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